네, 그렇다면 흔히 생각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쿤은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순환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았고, 첫 번째는 이제 정상 과학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상 과학이 형성되는 단계가 이렇게 순환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정상과학, 우리 배우셨죠? 어, 과학자 사회가 어땠어요? 공통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의 기초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정상과학이 더 견고히 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이상현상이 이제는 생기죠. 그래서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기존 패러다임이 도전받는 위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갑자기 이제 등장하고 여러 패러다임이 이제 경쟁하는 과학혁명의 단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제치고 사회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정상 과학이 어, 형성되게 된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은 어느 과학자, 그 과학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 가치, 그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그때, 과학의 혁명,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 다음에 이제 혁명, 혁명에 대한 어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쓰여 있죠. 정의를 보시면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혁명 또는 레볼루션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쓰였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곳에서 사용됐었잖아요. 그러나 이 레볼루션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에는 원래 이런 거창한 의미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말의 어원은 지구가 이제 태양 둘레를 돈다는 공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 이 표현을 썼냐? 바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코페르니쿠스 보이시죠? 지동설을 주장했고 지동설을 주장할 때 아까 백일고전 중에 하나인 천체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의 제목, 그 천체회전에서 레볼루션이 처음 쓰이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뜻으로 변모했나? 이것도 이제 과학사를 알면 되죠. 왜? 그 전에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천동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행성들이 지구를 이제 움직이면서 하늘의 별이나 달의 모양이 바뀐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고 믿는 것보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별 이런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천동설로는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현상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어때요? 그 패러다임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 80가지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천문학을 이해하려면 80가지 이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아니야. 이렇게 자연은 복잡하지 않아. 단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상현상들을 딱 지구가 움직인다고, 딱 하면 모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동설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믿고 있던 사고방식, 이런,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뀌다 보니까 거창한 정치적인 사건에도 이제 이름 붙여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혁명, 레볼루션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제 과학혁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 보시면은 이 과학혁명의 구조 영어 제목을 보면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과학혁명의 구조지만 이렇게 영어 제목을 뜯어보면 과학혁명들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과학사들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이 이 책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소개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짧게라도 이렇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쵸?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아, 저분은 뭐,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푸는 이런 과학자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혁명가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어요. 왜? 이분들이 이제는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이전 과학과 그 이후 과학들이 이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크게 5가지 혁명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분은 이제 뉴턴이죠. 그래서 이제 역학혁명을 일으켰어요. 고대 역학에서 이제 뉴턴 역학으로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켰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분은 아실까 모르겠네요. 우리 백일고전 포스터에 그림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반가운 이분은 바로 이제 화학혁명을 일으키고 산소를 발견한 라부아지에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화학혁명을 그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찰스 다윈이네요. 이제 창조론이 우세하던 시대에 모든 생물은 진화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상대론 혁명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보시면 원자의 모형과 그리고 이중슬릿 실험 이걸로 이제 대표되는 건 바로 양자론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그 물체를 쪼개고 쪼개면 이제 원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체계들도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아니네. 이제 원자 안에서도 또 갈리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젠 양자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혁명은 이제 역학혁명이에요. 대표하는 두 학자가 나와 있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인데요. 고대 과학자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고대 과학자들은 천체들의 운동, 그러니까 뭐 태양, 달, 행성, 우주의 존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왜 저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고대 역학, 이게 2000년 동안이나 받아들여졌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 고전 역학이라고도 부르고, 고대 역학이라고도 불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이라고도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뉴턴이 나타나면서 역학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켰나, 표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역학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할 때 천체와 지상의 물체는 땅과 하늘에서는 각기 다른 자연 법칙에 의해 운영돼. 그리고 이제 천체는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한다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힘과 운동에 대해서도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힘이 계속 가해져야 해.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물체는 우주의 중심으로 다가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힘이 전달을 하려면 이제 접촉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뉴턴은 어때요? 우주에서나 지구에서나 여기 보시면 같은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음? 천체도 이제 지구와 같은 운동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추후 망원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아, 원운동이 아니고 또 타원 운동을 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오가 의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 힘과 운동에 대한 시각도 달랐어요. 힘과 운동의 관계에서도 뉴턴은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가 이제 운동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제 관성의 법칙을 주장했고, 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 운동 상태,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속력이라든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가속도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하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뉴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낙하하는 거야 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운동이 작용한 원리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그리고 뉴턴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중력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고요. 힘의 전달에 있어서도 그렇죠. 힘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원격 작용에 의해 작용할 수 있어. 바로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역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하늘에 이제 달이 떠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우주 안에 이제 행성들도 그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가속도가 있고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 지구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잡아당겨 일정하게 그래도 어, 부딪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뉴턴에 의한 새로운 정상 과학이 이제는 진행된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제 화학혁명으로 가볼게요. 화학혁명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그 당시 이제 과학자들 관심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때는 연소,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타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받아들여졌던 것이 바로 플로지스톤설이 되겠어요. 플로지스톤설. 이게 뭐냐? 이 플로지스톤이란 뜻은 여러분, 태워진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 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즉, 불에 타는 실체,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소작용, 우리 이제 불에 타는, 물질이 불에 타는, 연소를, 플로지스톤을, 잃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종이, 나무 등이 타면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죠? 그것이 이제 증거라고 해서, 물체마다 이제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플로지스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게 태워지고 나면은 플로지스톤이 다 타면은 이렇게 재가 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플로지스톤이 많고 어떤 건 적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타죠. 이렇게 플로지스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 그 플로지스톤이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본 거고 여러분 금속은 어때요? 금속은 이제 불에 잘 안 타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플로지스톤이 적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연소에 대한 것이 끝났으면 그다음 산소. 산소를 그때 이제 그 화학자였잖아요. 여기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산소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제 수은을 이렇게 가열하면서 이제 기체가 형성되는 걸 봤고, 이제 그게 이제 산소인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못했을 뿐이지. 응. 그래서 이 산소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거는 산소, 여기 이게 이 산소라는 기체, 이름은 모르지만 이 기체는 뭔가 플로지스톤을 더욱 빼앗는 기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는 물질이 타고 있는데 산소를 만나면 불이 더 활발 타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와 수소의 결합도 뭐 산소는 플로지스톤을 빼앗긴 물이라고 보았고 뭐 수소는 플로지스톤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스틀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플로지스톤 설에 의해서 자기 연구를 그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라부아지에라는 분에 의해서 이 패러다임이 깨지게 됐어요.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이분은 해석한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어떻게 연소에 있어서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공기를 이루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야. 왜? 이제 라부아제가 이제 산소를 얻어내는 실험을 하면서 이 기체의 특성을 이제 파악한 거죠. 근데 들여 마셔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순수하고 호흡하기에 더 좋은 기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똑같이 기존에도 발견됐었던 거지만 산소라고 이름을 처음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연소를 설명하는 이제 플로지스톤이라는 패러다임이 아주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산소 이론으로 바뀌면서 혁명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다음에 이제 진화론 혁명 볼게요. 우리 100일 융합통찰력 심화 과정에서 저와 같이 공부했죠. 그때 이제 진화론 배웠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신이 창조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창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이게 절대적이었던 시기에 찰스 다윈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내용은 여기서 요약한 것처럼 자연 상태의 생물 집단에서는 어떠한 변이가 나타나고 생물 상호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생존에 불리한 개체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유리한 개체들은 자연 선택되어 번성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한다는 적자 생존의 원칙에 기반한다라고 했어요.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러한 진화론은 아직도 이제 종교계에 큰 반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진화론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영향을 끼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화론 혁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상대성 혁명이에요. 아까 그 뉴턴은 이제 고전 역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는데 또 200년간 유지하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사실이었고 이거 각각을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의 의미라든지 뭐 활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쉬운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시간과 공간은 뭐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걸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그냥 이 시간이고, 저쪽 지방에서는 또 다른 시간을 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다른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기차를 놓을 때 있잖아요. 기차가 이제는 막 과학이 발전되면서 기차가 놓여져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이천까지 이제 가려면은 그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부딪히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뭔가 시간에 대한 그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작 뉴턴 이때까지는 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기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 읽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뭐 우리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뭐예요? 우주 비행할 때 타는 그런 물체를 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천천히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시로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로 날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우주 비행사가 떠나기 전에는 어린 딸이 다시 지구로 갔을 때는 시간이 빠르게 지구에서 흐르면서 딸이 임종을 막 맞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있잖아요. 뉴턴이 밝혀낸 중력,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우리 물체와 물체 사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중력은 사실 이렇게 물체가 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여기 보면 우주가 있죠. 우주라는 공간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의 무게만큼 뭔가 이렇게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면서 우리가 중력을 이제 느끼고 이제는 관찰할 수도 있는 중력파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좀 이론 자체는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거예요. 아까 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어플을 딱 켜고 지금 시간과 그리고 GPS에 의해서 내 위치가 잡히면 내 도착지까지 시간,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그 활용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인공위성이 있네요. 이 인공위성도 여러분, 이 뉴턴 있잖아요. 뉴턴의 가속도 원리, 그리고 관성의 법칙, 중력,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 게 바로 예, 인공위성이에요. 이거 말한 대로 이제는 우주로 띄워보내면 일정한 궤도를 계속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 거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론 혁명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자론 혁명은 백일 고정, 기본 과정에서 뭐 하이젠베르크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따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양자 물리학은 뉴턴 역학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근거를 이제 밝혀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우뚝 서게 된 거고요. 아까 이제 뉴턴의 역학이 이제 200년 동안이나 정상 과학으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정말 눈으로 우리 확인 가능한 이런 거시 체계,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데요. 양자론이 이제는 그 실험,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활동하던 시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토마스 영에 의해서 이중 슬릿 실험, 이중 슬릿 실험이 이렇게, 통해서 이제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중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물질이 이제 가장 작게 쪼갠다면 이런 원자가 되잖아요. 근데 원자도 이제 원자가 가장 조그만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이제 양자론에서 이제 밝혀냈어요. 이제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또 전자가 이제는 구름 모양처럼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어요. 누가? 드브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뭐예요? 뭐죠? 그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기본자 과정에 이제는 그 후반기쯤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입자를 파동으로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는 물리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입자를 파동으로 다루어야 한다.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프랑스의 드브로이는 빛뿐만 아니라 입자도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입자가 가지는 양자화된 물리학을 파동 이론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게 원자의 모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더 쪼갤 수 있다라고 한 게 막스 프랑크였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브로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자역학이 요즘에 이젠
많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정상과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연구한 게 이제 100년 이상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돼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핵발전, 그리고 초전도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대과학의 이제 내로라는 이제 연구 성과들이 이 양자역학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 노벨 과학상 이런 거 받는 곳이 다 양자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과학 안에서 한참 퍼즐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결론 볼게요. 결론 민 의미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반대자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자들이 죽고 새로운 진리를 신봉하는 세대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는 어떤 과학자가 과학은 이제 변화를 위한 싸움이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하도록 하려면 먼저 반드시 이전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그걸 살짝 비꼬아서 이렇게 말한 거죠.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이제 수줍은 듯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되게 관철시키는 게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과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보면. 그쵸? 자신들의 이제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패러다임에 따른 뭐, 그런 세대 교체처럼 표현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과학도 인간의 여타 활동과 유사한 방식에 의해서 변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던 대신 객관적, 논리적, 경험적, 그리고 가치 중립적 성격들이 타 분야에 견주어 볼 때 좀 더 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그 역자의 후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런 걸 말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던 과학의 패러다임 또한 이 책을 통해 전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볼 건데요. 과학이 이제 현상을 잘 설명한다는 과학적 방법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과학적인 말들이 진리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 사례를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 과정, 과학혁명의 구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